국정원이 북한군 500명 사망설에 대한 첩보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투입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정원이 북한군 사망설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했는데 일단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부상 정도는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예, 일단 최초에는요, 500명 정도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톰 섀도우 공격으로 이제 병력 집결지를 타격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솔직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되려 지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텔레그램 채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특히 뭐 친러 계열들이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러시아 측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스톰 섀도우 공격으로 18명이 사망하고 네. 33명이 부상을 했다. 사망자 중에는 러시아군 고위 장성도 있고요. 그래서 솔로책 중장인가 하는 그 레닌그라드 군관구의 부사령관이 사망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 사망자 중에 그 사망자 말고 이제 부상자 33명의 부상자 중에 북한군 3명이 포함돼 있다. 그 중에서 2명은 군 장교로 보이고 그중에 최소한 1명은 굉장히 고위급 장교가 아니겠냐, 즉 장군이 아니겠냐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보면 그 신금철, 김영복, 리창호 이렇게 3인이 러시아로 들어갔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3인 중에서 신금철이 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지금 짚어주신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요. 예. 이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 일단 신금철에 대해서 그간 많이 안 알려졌었는데 일단 좀 몇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니 총참모부의 작전처장이더라.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총참모부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으로 치면 이제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작전처장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작전국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임무가 뭐냐면 군사작전을 기획하고 사실 또 이제 실행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을 또 총괄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나름 뭐라 그럴까, 전쟁 전체의 모양을 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략 짜고 지휘를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근데 이런 중요한 사람이 왜 갔느냐?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훈, 그러니까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전 부속반을 보내느니 마느냐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이미 저기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아마도 이제 실제 전쟁을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수준의, 그러니까 소부대의 전술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공격을 당한 지역 자체가 공격당한 12발 공격했다라고 알려진 예. 이 지역이 결국 여기가 어디냐면 마리노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제 전선주의부가 있는 쪽을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급의 이 사망자 혹은 부상자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부상의 규모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5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 다쳤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쟁 중 첩보인데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이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사실은 이 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청난 수준의 감청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집되는 것에는 핸드폰 통화 내용이라든가 혹은 이제 텔레그램에서 내용들을 주고받은 내용들, 그다음에 그런
이런 그 감청 정보 이외에도요. 사실 우리가 오스인트 그러니까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공개 정보 즉 어떤 그 행동들이나 이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뭐 예를 들어서 뉴스 보도 예. 뭐 아니면은 그 어떤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단톡방 같은 거겠죠. 예, 그게 이제 텔레그램 채널인데 텔레그램 채널 안에서의 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보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정보의 양이 엄청나서 사실은 심지어 AI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중요한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전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참모총장도 북한군이 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일반 부대 소속으로 신분증을 보여했고 또 러시아 극동 지역의 토착민으로 위장을 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북한군이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일단 북한군이 뭐 우리가 뭐 폭풍군단이 같다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들이 지금 배속된 부대를 보면은 공수군 소속의 여단이나 혹은 해군 보병 소속의 여단들의 배속이 됐습니다. 이 공수군 그러니까 뭐 일종의 공수부대인데 우리가 같은 그런 우리 특전사와 같은 그런 이제 정예 특수부대라기보다는요 여기는 공격 돌격 그러니까 전선 돌파를 위주로 하는 그런 정예 경보병 부대 성격에 가깝습니다. 해군 보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해병대죠. 그래서 이 두 부대에 배속됐다는 건 뭐냐면 전선에서 돌파 역할을 맡는 돌격대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고요. 돌격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큰데 사실 이 재파 공격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재파 공격 그래서 여러 개 1파, 2파, 3파 이런 식의 공격이 들어가는데 1파 공격 때 굉장히 희생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일회용 제대라고 표현을 하는 이 일회용 제대가 과거 이제 스톰 제트라는 부대로 이름이 불렸었고요. 죄수 그러니까 수인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전국에서 모집해서 전투에 일정 기간 이상 참여하면은 석방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스톰 제트를 운용을 했고 이게 2023년부터 2023년 1월 이때부터 전선에서 큰 활약을 해서 실제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이 스톰 제트 부대는 지금 현재 전부 다 그 인원들이 뭐 사망하거나 혹은 그 기간을 다 채워서 네. 복무기간을 다 채워서 부대 자체가 해체된 상태고 스톰 V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용병 부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제대가 들어가서 희생이 되면서 적 위치를 파악하면 특수제대가 이제 화력으로 공격을 해서 적 위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위치를 정리를 하면 이때 들어가는 게 돌격제대인데 이 돌격제대에 해당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군과 예. 해군 보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회용 제대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은 역시 돌격제대도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 안에서도 이 돌격제대 뭐 혹은 돌격제대에 해당하는 공수군과 해군 보병의 이 피해가 크다 보니까 부대가 거의 와해될 정도 수준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충병을 채워야 되는데 보충병을 쉽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사한 성격의 그래서 북한의 폭풍군단 인원을 받아서 이 부대의 편제를 채운 다음에 지금 전선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그 북한군이 투입된 것도 그렇고요. 또 지금 외신 보도 보니까 푸틴이 참전을 하면 빚을 1억 원 넘게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러시아 군 병력이 상황이 좋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현역 인원이 90만 명이었습니다. 러시아 과거 부대 생각하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2022년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면서 전선에서 이제 밀리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30만 명을 증원합니다. 그래서 120만 명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12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건 그중에 한 70만 명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전쟁이 계속되면서 인원들이 소진이 되고 자 그리고 결국 병력 충원들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용병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북한군까지 끌어들이게 된 거죠. 어쨌거나 러시아는 지금 이 상황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30만 명을 지금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올 12월 정도에 이제 이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150만 명 정도의 전체 현역 인원을 갖추려는 것이 러시아의 목표입니다. 이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여전히 전투는 계속돼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쿠르스크 전선의 전투처럼 전쟁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러시아가 북한을 받아들이는 것, 북한군의 병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런 러시아의 필요를 이해를 하고 예.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끌 마이크 월츠 내정자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확전을 우려하면서 평화 협상을 할 거란 의사를 전했다라는 얘기를 전해왔는데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것에 앞서서 보면 여러 관련자들이 트럼프의 의향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심지어는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해서 한번 정전한 뭔지 한번 제시해봐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고 사실 러시아는 지금 속내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언제나 가장 껄끄러웠던 것이 미국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서 첨단 무기, 자금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지원해가면서 이렇게 러시아군을 엄청나게 이제 그야말로 소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이크 월츠는 결국은 트럼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애초에 지금 트럼프 2기 인사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위주로 이루어진 인사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시를 이제 아마 구체화하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최초에는 이거 너무 우크라이나 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아예 주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를 비판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제 2024년 이 소위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아예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메시지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죠. 내가 뭐 취임하면은 24시간 내에 이제 이 전쟁을 휴전 혹은 정전시킨다거나 뭐 심지어 취임 전에 정전시킨다거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지금 이제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2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선언을 하면서 또 이제 전쟁을 또 끌고 가는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 이 트럼프 취임 이전에 휴전이나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어쨌거나 취임 이후에는 확실하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금과 어떤 다양한 지원책들에 대해서 통제를 가할 것이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흐름을 반영을 하는 것이 이 월체 발언이다. 발언은 굉장히 사실은 부드럽죠. 예. 그러니까 확전 우려하고 있다. 그다음에 평화 협상 중재 의사를 밝힌다. 그런데 이 중재를 과연 젤렌스키 측이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예.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협박인가요? 뭐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혹은 권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 군의 개입 가능성인데 러시아가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일단 미국 차기 대통령 우려도 있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는데 우리 정부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자 일단요 이게 제가 좀 답답한 것이요. 러시아와 관계가 과연 남아 있는 것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직 경제적으로 뭐 우리 기업들이 일부 자산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일단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도와주면서 심지어는 예.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걸 자꾸 받아들이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나중에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더라도 그저 그냥 저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미 양국 관계 파괴된 것 아닙니까?
북한군 파병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심지어 북한의 군사 장비들이 거기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북한군이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는 뭐 우리를 향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향해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자,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할 때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거 되게 너무 이렇게 쉽게 보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이 북한이 혹시라도 딴 생각을 먹고 우리에 대한 어떤 행동을 가하려고 할 때 이걸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대대적인 무기 지원이나 이것들은 사실 우리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북한의 위협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우리가 뭐 직접 제공한다 지원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조치로나마 그 어떤 그 최소한 방어용의 무기 체계라도 즉 도심이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대공 무기 체계 그래서 민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들 이런 것이라도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도 미사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는데 스칼프 미사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 어떤 겁니까? 스톰 섀도우랑 같은 미사일입니다. 같은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스톰 섀도우 혹은 스칼프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에서 전투기에서 투발할 수 있는 그 항공 발사 순항 미사일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사거리가 250km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수출용이 그렇습니다. 수출용의 사거리 제한을 걸어서 그런 거고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사용하는 것은 550 혹은 56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이 스톰 섀도우 사용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요. 바로 이 사거리가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사용하는 자국군용이 사거리가 500km가 넘는다는 점이어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쿠르스크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 혹은 기타 러시아의 접경 어느 지역에서도 한 500km권이면은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타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IRBM 그러니까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굉장히 무리한 공격까지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 트럼프 2기 대북 정책 키맨으로 알렉스 웡이 발탁됐는데 이 사람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무를 다 맡았더라고요. 근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갈 때까지 다 가봤다. 그러면서 향후 대화에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알렉스 웡을 발탁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너무 크게 바라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알렉스 웡 자체가 그만큼 트럼프에 충성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인선된 사람들은요, 트럼프에 대한 그 한없는 충성을 맹세한 분들이라고 전 보셔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렉스 웡이 이제 사실 이제 실무자였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때 이 그러니까 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참여했던 인원 중에서 기용된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 좀 약간 시쳇말로 물갈이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알렉스 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북한과 무조건 대화를 해서 뭐라도 찾아내라고 하면 그는 갈 것이고 트럼프가 야 이거 아니야 하지 마라고 하면 안 움직일 것이다. 트럼프의 뜻에 달려 있다. 네,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어떤 인물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성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정권 자체가 실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성하는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